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층부의 실추에 기여한 핵심 인물은 위대한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였다. 마르고 빈약한 체형의 칸트는 자기 생활을 시계바늘처럼 규칙적으로 영위했다. 소문에 의하면 그 이웃이 칸트의 산책 시간을 기준으로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 또한 그는 우주를 시계처럼 여기는 계몽주의적 관점을 열렬히 포용했다. 칸트는 당대의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깊이 몰입한 나머지 실은 철학보다 과학에 관한 저술에 대부분의 생애를 보냈는데 태양계의 기원에 관한 최초의 자연주의적 설명을 정립하기도 했다. 철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뉴턴 과학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데이비드 흉이라는 회의적인 스코틀랜드인의 저술을 접한 후에였다. 그것은 참 무도한 짓이었고 칸트는 그런 얼토당토 않은 회의주의로부터 뉴턴의 물리학을 변호하기 위해 도구로 철학에 눈을 돌렸다. 이 흉이라는 사람을 처음부터 싫어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흉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의 지평이 넓어졌다 이런 고백도 했는데 이 사람이 좀 회의주의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간 자체에 대한 부정, 그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경험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은 다 확실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믿을 만한 실체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과학적 상식이나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칸트의 입장에서는 정말 확실하고 기댈 만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어떤 진리 같은 것인데 그런 것들이 마치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발끈한 것 같죠. (202쪽입니다) 잠깐만요. 자, 하다 보니까 전기 스위치를 빼놓고 좀 있으면 꺼질 뻔했습니다. 뉴턴의 물리학을 변화하기 위한 도구로 철학의 눈을 돌렸다. 그 과정에서 그는 상층부와 하층부를 자연대 자유로 개조했다. 칸트가 개조한 진리에 관한 두 가지 영역 이론, 위에는 자유, 밑에는 자연. 자연은 뉴턴의 기계적 우주, 뉴턴을 엄청나게 좋아했죠. 그래서 뉴턴이 했던 그 만륜력의 법칙에 대한 운동 원칙 이런 것들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자율적 자. 그런데 자유는 또 인간은 자유롭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인간은 또 그 기계적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율배반적이죠. 이 용어들이 칸트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 자연은 더 이상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리스토텔레스적 자연이 아니었다. 토마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자연은 이데아보다 이게 한 단계 낮은 어떤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제는 뉴턴 물리학의 결정론적 기계를 의미했다. 칸트는 썼듯이 발생하는 모든 것이 절대 오류가 없는 자연 법칙에 부합하도록 결정되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칸트는 뉴턴의 결정론에 반발하는 낭만주의의 발생 또한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상층부에 배치한 것이다. 이 낭만주의, 이름에도 낭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낭만과도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그 자연주의, 유물론 이런 게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나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허무밖에 없죠. 무의미한 것이고 다 이게 기계에 불과하고 다 이렇게 세포고 그 더 타고 들어가면 원자에 불과하다면 돌이나 사람이나 결국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동물이나 뭐 인간이나 다 똑같고 굴러다니는 뭐 쓰레기 봉지나 아니면 우리 인간이나 어떤 존귀함의 어떤 차이가 전혀 없는 그런 걸로 귀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리가 뭐 필요하고 또 뭐 우리 자아 실현이 뭐가 필요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유물론 안에서는. 이 유물론을 만들어낸 게 자연주의라고 하는 이런 철학 체계인데 뭐 이런 쪽으로 주장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는데도 또 인간은 또 이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또 거기에 윤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서로 잘 맞지 않는 퍼즐 같은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그 철학이라는 게 진리 같으면 변하지 않을 건데 진리가 아니니까 계속 땜빵을 계속 해나갑니다. 계속. 아마 영원히 해나갈 겁니다. 주님 오시지 않으면. 그 땜빵의 과정이 뭐 발전이라고 부르든지 진화라고 부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결론 내린 그 결론도 믿을 수 없는 거죠. 뭐 칸트가 했던 플라톤이 했던 우주에 대한 기계적 이미지가 예술가, 작가, 종교, 사상가 등과 같이 창의적이고 민감한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음을 그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기계론적인 모델은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선명한 색깔과 소리와 냄새를 실제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 아름다움, 미, 그리고 무슨 기분 좋게 만드는 향기 뭐 이런 것들도 전혀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이 아름다움이라는 감성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물질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작용에 불과한 거죠. 그것들은 원자들이 우리의 감각에 부딪힐 때 일어나는 2차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더군다나 인간까지 포함한 모든 것이 기계에 속한다면 창조성, 도덕 자유 또는 영과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계와 같은 우주관의 계몽주의 과학이 인도주의 가치관의 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물질의 세계도 땅이나 바다나 산이나 이런 것들도 부를 때 인격성을 부여하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산들아 바다야 많은 땅들아 뭐 이런 식으로 그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뭔가 의인화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속에는 어느 정도의 인격성이 묻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이나 바다나 이런 부분들을 지칭할 때도 그냥 물건을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잘 안 부르십니다. 거기에 마치 인격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시죠. 뭐 그게 어떤 수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늘도 땅도 많은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찬양한다는 말에 그 깊이 있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흐릿하게 봐도 찬양한다는 것은 사람이 찬양을 하는 것이고 인격적인 부분들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드러내고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인간과 비슷하진 않지만 어떤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 자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어떤 소중한 성품들이 묻어 있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 뭐 자연스럽지 않나요? 계몽주의적 진보와 문명의 개념을 거부한 최초의 인물은 장자크 루소로서 뭐 자연으로 돌아가자 우리 윤리 시간에 배운 그 사람이죠. 그는 낭만주의의 탄생을 주도한 불꽃 같은 스위스인 반항하였다. 그는 인간이 기계의 일부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루소는 스스로 파리의 궁전을 떠나 시골로 물러났는데 세련된 몸가짐을 모두 버리고 자연과 조화롭게 자유로이 살기 위해서였다. 칸트는 루소의 자율성 사상에 매료되었다. 비록 그 자신은 너무 철저하게 정돈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칸트는 독실한 경건주의 가정에서 자랐기에 도덕성의 필요를 확고히 믿었고 도덕은 도덕적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상층부에 자유 또는 자율성을 배치한 것이다. 여기서 자유를 문자 그대로 자신이 스스로 부과한 법칙에만 종속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 만물, 이 하층, 거기에 비해서 기계처럼 돌아가지 않는 자율성을 철저히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인간, 이것을 이분화시켜서 본 거죠. 이 칸트가 그랬습니다. 그 이상은 오직 자신의 도덕적 의지의 영향만 받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급진적인 자율성 개념이다. 한 신학자가 논평한 것처럼 보편적 법의 창조는 전통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역할로 여겼는데 이것은 이제 인간 개개인의 이성적 의지로 부당하게 넘어간 것이다. 심지어 칸트가 이성을 하나님으로 만들었다고 할 정도였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악을 판가름하시고 기준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선을 그은 사람이 칸트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신가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상 만물의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는 그들이 판단한 것이 진리가 되고 그들이 쓸모있다고 여기는 것이 선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했던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이죠. 히랍의 철학자들이죠. 소크라테스 시대 정말 오래된 사람들. 칸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 것 같지만 뭐 결국 따지고 보면 옛날 것이 다시 이제 나온 것이죠. 쳇바퀴 돌면서. 칸트의 문법 상의 두 측면은 서로 독일적일 뿐 아니더러 정면으로 상충되는 관계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자연이 정말 뉴턴 물리학의 결정론적 기계라면 자유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당연한 질문이겠죠. 모든 것이 다 기계라고 하면서 인간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칸트조차도 이것이 역설임을 시인했고 이율배반이라는 거죠. 서로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결코 풀지 못했다. 다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양방향으로 동시에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즉 우리가 자연 법칙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는 물리적 세계 내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편 동시에 우리 자신을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여기는 개념적 세계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칸트는 순전히 개념적인 이 세계에 하나님과 영혼과 불멸을 배치시켰다. 칸트가 이처럼 노력했지만
그 역설의 양 측면을 똑같이 진실한 것으로 붙들기는 불가능하다. 하층부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들인 실제 세계의 구성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한편 상층부에서는 개념이나 원리의 영역, 곧 우리가 도덕을 위해 필요하다고 추정하는 것들에 관해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도덕의 필요 조건은 자유의지이므로 과학이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로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복과 덕의 상관관계를 그저 우연의 일치로 돌릴 수 없었으므로 그것을 보증하는 하나님이 있음을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생에서 도덕적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우리 자신이 영원히 살 것을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칸트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자신은 자유가 우리 자신 속에서 그리고 인간 본성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전제해야 할 그 무엇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객관적인 실제 자체가 의심스러운 이성적 개념에 불과하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가 감지하는 것만 믿겠다고 하고 이 인간 이성이 납득할 만한 것만 이해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도덕이라는 것, 윤리라는 것은 어떻게 감지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옳다고 믿을 만한 그런 가치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답을 하기가 어렵죠. 원래 그 최상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께서 진리이시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인 윤리나 도덕이 우리에게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된다. 이거는 말이 되는데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물질에 불과하고 기계적인 작동만 하고 있는 인간에게 윤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는 꼭 필요하고 이 정언명령이라고 부르는 인간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가치를 결정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서 뭔가 이렇게 진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선언되어지는 누구나 다 선언적으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도덕률 같은 게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서로 잘 맞는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이거 정말 택도 없는 상반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반된 것이죠. 어, 204쪽 첫 번째 블록 중간쯤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자연 법칙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는 물리적 세계 내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편 동시에 우리의 자신을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여기는 개념적 세계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칸트는 순전히 개념적인 이 세계에 하나님과 영혼과 불멸성을 배치시켰다. 칸트는 이처럼 노력했지만 그 역설의 양 측면을 똑같이 진실한 것으로 붙들기는 불가능했다. 하층부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들인 실제 세계의 구성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한편 상층부에서는 개념이나 원리의 영역, 곧 우리가 도덕을 위해 필요하다고 추정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도덕의 필요 조건은 의지의 자유이므로 과학이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자유로운 존재로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복과 덕의 상응관계를 그저 우연한 일치로 돌릴 수 없으므로 그것을 보증하는 하나님이 있음을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생에서 도덕적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우리 자신이 영원히 살 것을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칸트가 스스로 인정한 것은 자신이 자유가 우리 자신 속에 그리고 인간 본성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것임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전제해야 할 그 무엇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객관적인 실제 자체가 의심스러운 이성적 개념에 불과하다. 이 정언명령은 뭔가에 의해서 증명된 것은 아니죠. 그냥 그럴 것이다 라는 거죠. 세상에는 아마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룰 같은 것이 있을 거야. 룰 같은 것이. 하층부는 우리가 인식하는 영역이고 상층부는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는 영역인 것이다. 결국 칸트는 두 손을 들고 이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이제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 의미겠죠. 두 손을 들고 과학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인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짧은 문구야말로 가계를 통째로 넘겨 주는 말이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더 잘 안다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농락하고 있다는 것, 도덕적 자유는 기껏해야 유용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칸트의 공식에서는 자유와 하나님과 불멸성이 희망사항의 조각들처럼 의심스럽게 보인다고 철학자 콜린 브라운은 말한다. 205쪽입니다. 지적으로 완성된 무신론자들, 칸트의 문법을 달리 묘사하면 하층부는 공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 영역이 된 반면 상층부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가치의 영역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용어가 사회과학자들의 작업을 통해 오늘날까지 퍼지게 된 것이다. 오늘날 가장 널리 이용되는 용어는 사실 대 가치다. 사실 공적으로 검증 가능한 진리가 사실이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의미들 이것이 가치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실과 가치의 분리는 19세기 말 다윈주의의 발생으로 확고하게 고정되었다. 칸트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우주의 자연주의적 기원에 관해 막연히 추측하기는 했으나 다윈이 생명의 기원에 대한 개연성 있는 자연주의적 메커니즘을 제공하기까지는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다. 다윗은 그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주의를 완전히 포기하고 포괄적인 철학으로 만들어 주었다. 현대의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다윈은 시적으로 완성된 무신론자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가 설명하듯이 다윈 이전에도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분명히 가능했으나 지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완전하고 포괄적인 세계관을 정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윗이 자연주의적 세계상에서 모자라던 최후의 간격을 메워주었다. 하층부에 이제 이음새가 없는 완비된 시설을 갖추게 된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고 말해도 그 다음 질문이 인간은 그러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에게는 정말 고통스럽죠. 대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상층부는 역사, 과학, 이성의 분야와 전혀 연결되지 않고 완전히 단절되었다. 만일 진화의 원동력이 인간의 정신을 만들어냈다면 종교와 도덕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초월적 진리가 아닐 것이다. 그것들은 인간 정신이 어느 수준까지 진화하고 나면 마땅히 나는 생각, 곧 인간 주관성의 산물에 불과할 것이다. 우린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우리 나름의 도덕성과 의미를 창조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것들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 어떤 것도 결혼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일평생의 연합으로 보는 규범적 정의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그런 사회적인 양식은 인간의 본성 속에 본래부터 있었던 어떤 것이 아니다. 인간 본성 속에서는 본래부터 있는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적 양식이란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자연주의적 원인에 의해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생존의 방편으로 필요한 기간만큼 존속할 뿐이다. 206쪽입니다.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사실대 가치다. 상층부의 사회적으로 구성된 의미들, 가치고 공적으로 검증 가능한 진리. 사실과 가치의 분리는 19세기 말 다윈주의의 발생에서 확고하게 고정되었다. 칸트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우주의 자연적 기원에 관해 막연히 추측하기는 했으나 다윈이 생명의 기원에 대한 개연성 있는 자연주의 메커니즘을 제공하기까지는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다. 다윈은 그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주의를 완전하고 포괄적인 철학으로 만들어 주었다. 현대의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다윈은 지적으로 완성된 물실론자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가 설명하듯이 다윈 이전에도 물실론자가 되는 것은 분명히 가능했으나 지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완전하고 포괄적인 세계관을 정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윈이 자연주의적 세계상에서 모자라던 최후의 간격을 메워주었다. 하층부가 이제 이음새가 없는 완비된 시설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상층부는 역사, 과학, 이성 등의 분야와 전혀 연결되지 않고 완전히 단절되었다. 만일 진화의 원동력이 인간의 정신을 만들어냈다면 종교와 도덕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초월적 진리가 아닐 것이다. 그것들은 인간의 정신이 어느 수준까지 진화하면 나타나는 생각, 곧 인간 주관성의 사물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우리 나름의 도덕과 의미를 창조한다. 이전에는 이 하층부를 지배해왔던 어떤 윤리, 도덕, 정신적 가치, 영적인 가치, 종교적 가치들이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 하층부에서는 그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윈의 진화론 이후로는 이 하층부, 이 물질의 세계 여기에서 그 상층부에 있는 것까지 다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미워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것들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 어떤 것도 결혼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평생의 연합으로 보는 규범적 정의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그런 사회적 양식은 인간의 본성 속에 본래부터 있던 어떤 것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본래부터 있던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적 양식이란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자연주의적 원인에 의해 서서히 나타나는 것으로 생존의 방편으로 필요한 기간만큼 존속할 뿐이다. 207쪽 세속적 신앙의 도약. 오늘날 사실 가치의 이분법은 미국 정신의 낯익은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날마다 그것을 습득한다. 인문학과 사회학 분야는 그 주도권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갔다. 포스트, 넘어선다, 탈 이런 뜻이 있고요. 모더니즘은 우리 이성주의 이렇게 번역하면
이성을 탈피한다, 극복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래서 모더니즘 다음 가치, 모더니즘의 그 함정을 극복할 수 있는 다음 가치로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대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영어 과목의 경우 교사들은 빨간 연필을 내던져 버리고 발음 철자나 문법 같은 것은 마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강제로 부과한 억압의 형태인 양 여긴다. 그러나 역설적인 사실은 복도를 따라 과학교실에 가보면 거기서 객관적인 진리의 이상이 여전히 군림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점이다. 다윈의 진화론 같은 이론들은 의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지도 않는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신념과 상관없이 그것은 모든 이가 당연히 수용해야 할 공적 지식으로 취급된다. 진화론이 이제 교리같이 돼버린 거죠. 당연히 수용해야 할 그런 공적 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학생들이 대학에 갈 무렵이면 이 교훈을 아주 잘 습득한 상태가 된다. 철학자 피터 크리프트는 해마다 그의 강의를 들으러 오는 학생들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들은 과학 분야에서는 객관적 진리가 있고 때로 역사 분야에도 그런 진리가 있다고 기꺼이 믿으려 하지만 윤리나 도덕의 경우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런 태도에서 이분법을 간과할 수 있겠는가? 강의실에 들어오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과학은 사실을 구성하는 반면 도덕은 가치에 관한 것이라는 확신을 이미 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대학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들은 보통 이런 분열을 더욱 심화시킨다. 현대의 사상가 두세 명만 자세히 분석해 보아도 진리에 관한 두 영역이 오늘날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지과학 분야의 선두주자 베스트셀러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저자인 MIT 대학의 스티븐 핑거를 보자. 그런 과학의 메시지는 인간의 정신이 자료 처리용 기계, 곧 복잡한 연산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 동시에 도덕의 가능성 자체는 우리가 기계 이상의 존재라는 관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즉 우리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을 강요받지 않고 자유로이 선택할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말이다. 그는 이 딜레마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윤리학 이론은 자유롭고 지각력이 있으며 이성적이고 동등한 외부 요인으로 말미암지 않고 행동하는 행위자와 같은 이상화된 존재를 필요 조건으로 하지만 과학의 눈으로 보면 이 세계 같은 그 같은 원인 없는 사건이란 아예 없다. 윤리학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동안 필요했던 어떤 외부적인 절대적인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 기준이 이제는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윤리학의 근거도 절대적 근거도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핑거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요점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다시 진술하면 이렇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딜레마를 요약하면 윤리학은 유물론적 과학이 비실제적이라고 선언한 어떤 것의 실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학이 윤리학의 근본 전제를 논박했다는 것이 핑거의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당신이 방금 칸트에 관해 읽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칸트처럼 핑거도
도덕적 자유와 같은 개념을 상층부에 배치시킴으로써 그 모순의 양 측면을 모두 붙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핑거는 과학자로서 인간 본성의 유물론적, 기계론적 모델을 수용한다. 기계론적 입장은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물리적 우주에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이해하게 해준다. 그러나 실험용 옷을 벗고 집에 가면 도덕적 책임을 운운하는 전통적인 언어로 되돌아간다. 당일에 필요한 그런 논의가 서서히 끝나고 나면 우리는 존엄성을 지닌 자유로운 인간으로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기독교인이 마치 세속의 가치관과 그리고 신앙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 두 가지를 같이 붙들고 있는 것처럼, 예, 여기에 자연주의자들도 완전히 이렇게 기계적이고 진화론적인 이런 가치관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관 내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윤리나 어떤 가치를 또 다른 세계에서 집에 돌아가면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 기독교인도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 이 자연주의자들도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처지가 참, 예, 우습죠. 이것은 단지 진리가 둘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모순 그 자체다. 핑거도 이를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 그저 모순의 양 측면을 동시에 붙들고 있을 따름이다. 인간은 하나의 기계인 동시에 지각을 가진 자유로운 행위자인데 논의의 목적에 따라 정해질 따름이다. 또 다른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과학 경기를 하는지 또는 윤리학 경기를 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핑거의 두 영역론을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과학 경기, 인간은 자료처리형 기계다. 인간에게는 도덕적 자유와 존엄성이 있다. 인간은 도덕적 자유와 존엄성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만약에 인간이 기계라면. 그런데도 이렇게 상반된 것들을 동시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사상의 분류도 도표 A칸에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인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두 가지 상충된 사고방식 사이에서 깊은 실존적 긴장감을 느끼며 사는 사람을 일컫는다. 편안하지 않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자체가. 핑거가 전문가로서의 삶을 지도하는 철학의 기초에서 개인적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 인간들은 기계론적 패러다임에 의거해 행동하기를 완강히 거부한다. 사람은 기계에 불과하다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행동, 그런 가치, 그 무의미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는 또 원치 않는 거죠. 모순이죠. 그래서 그 역시 자유와 존엄성 같은 것의 실제를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그 자신의 철학 안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토대가 없지만 말이다. 셰퍼는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해 이 딜레마를 묘사한다. 근대의 사상가들은 종종 하층부에서 상층부로 신앙의 도약을 시도한다고 그는 말한다. 지적으로는 과학적 자연주의를 포용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직업적 이데올로기다. 그런데 이 철학이 그들의 실제 삶의 경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층부로 신앙의 도약을 하게 된다. 거기서는 도덕적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같은 일련의 모순된 개념을 긍정한다.
비록 이런 것들이 그들의 지적 체계 내에는 기반이 없지만 말이다. 핑고도 그것을 거의 도약이라고 부르다시피 한다. 껑충 뛰어넘는 거죠. 중간에 아무런 개연성도 없이 껑충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가 붙인 이름은 신비이다. 이렇게 껑충 뛸 때 제일 필요한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이 신비라는 단어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죠. 신비라는 단어를 쓰고 나면. 제일 편하죠.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도 지적인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의식과 자유의지는 모든 차원에서 걸쳐 신경생물학적 현상으로 가득 채우는 것 같다고 그는 쓰고 있다. 사상가들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신비에 빠지거나 둘 중 하나로 비난을 받는 것 같다. 다시 말해 당신은 하층부에서 진화론적 자연주의에 일관된 입장을 취하려고 애쓸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의식과 자유의지의 존재를 부정해야 한다. 당연하죠. 또는 비록 당신의 지적 체계 내에 그런 존재를 수용할 기반이 없지만 그 존재를 긍정할 수 있다. 이는 순전히 신비에 속한다. 비합리적 도약인 셈이다. 세속적 신앙의 도약, 포스트 모던적 신비, 도덕적 인도주의적 이상은 과학적 자연주의가 규정하는 진리 기반 내에 기반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긍정한다. 마치 신앙처럼 설명되지 않는 어떤 이유로 이 밑에 있는 이 과학주의적 자연주의 모든 것이 물질로 이해되는 그런 가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정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셰퍼가 왜 자신의 저서 가운데 하나에다가 이성에서의 도피라는 제목을 붙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심각한 지적 상실이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 인지할 수 없고 검증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상층부에다 존엄성과 의미를 향한 모든 희망을 매달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212쪽 세계관 전쟁. 이런 패턴이 얼마나 흔한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핑거의 MIT 대학 동료인 마빈 민스키는 인간의 정신은 3파운드짜리 살코기 컴퓨터에 불과하다는 표어를 만든 인물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의 책 마음의 사회에서 그 역시 신앙의 도약을 꾀한다. 물질 세계는 의지의 자유가 들어설 여지를 주지 않는다고 그는 쓰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정신 영역의 모델들을 위해서는 필수적 개념이다. 심리학의 너무 많은 부분이 그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그 신념이 거짓임을 알지만 그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말장난하는 것 같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쁜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예. 이런 그 모순적인 것들을 이게 논리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죠. 기가 막힌 진술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에 인간의 자유와 같은 내용들을 도무지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은 유물론적 철학을 기초해서 그런 개념을 거짓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거짓인데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상층부가 거짓이지만 필요한 환상의 영역으로 축소된 것이다. 철학자 존 설은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두 가지 우주관이 있다고 말한다. 과학은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그리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법에 따라 규칙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은 인간을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 행위자로 그리고 있다. 이 보편적 경험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확신을 포기할 수 없다고 서로 말한다. 과학적 유물론 안에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그가 말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이 상층부로 도약해야 한다는 뜻인데 거기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들도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비극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자유와 존엄성, 의미와 중요한 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저 유용한 허구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희망사항으로 비합리적 신비로 말이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동영상, 삶과 두 번째 동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세 번째 동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